후순위 조문 위주로 쭉 볼 겁니다. 정의야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상 같은 경우 뭐 한번 읽어보시죠. 대통령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뒤집으면 개별법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은 기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행정심판 만들려면 미리 중앙이랑 협의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판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항에 다 이게 기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항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독립기관 소속 행심위로 간다. 이런 얘기고, 2항은 이제 우리 또 봤던 거죠. 광역지자체나, 자 2호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같은 애들, 국가행정기관 뭐 장관 얘기겠죠. 중앙행심위로 가라. 중앙행심위는 권익위 소속이다. 법제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먼저 크게 보는 겁니다. 3항 보시면 이제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시도 밑에 있는 행정청이나 시도 밑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소속 행심위, 광역지자체 안에 있는 행심위로 가라. 이걸 일반 행심위라고 하죠. 나머지 이제 지역적인 거 좀 볼 건데요. 여기 6조 1항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괄호 안에 뭐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요. 행정기관 계층 구조와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조직도상에 니들끼리 계층을 어떻게 나눠놨든 간에 아무튼 자,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자 여기 파란색 보시면 위탁을 누군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놈이 있고 위에서 위탁을 준 놈이 있겠죠. 위에서 준 놈이 얘를 감독하고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원래 정부 조직도상 계층 구조가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냥 위탁을 받은 행정청, 즉 위탁받은 놈 B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조직도상으로 이 A의 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위탁한 A 밑에 있는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B의 처분에 대해서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가 이 독립기관 중 하나인가 보죠. 이쪽으로 가서 행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도상에 B가 A 밑에 있는 기관으로 그려져 있든 아니든 간에 네가 A의 일을 처리했다면 이거는 A가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A가 독립기관이라면 걔 안에 있는 행심위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너무 지엽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지엽적인 거 일부러 찾아봅시다. 2항 보시면 여기 중앙행심위 가는 케이스죠. 제3항 3호에 해당하는 건 제외하래요. 그럼 제외 안 하는 게 뭐냐? 지자체 조합이나 아무튼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든지 공동으로 설립을 했다. 그럼 사이즈가 클 테니까 중앙행심위로 가라. 이런 얘기인데, 자 3항 3호 제외를 했잖아요. 제외한 게 밑에 있네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네.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자체 또는 공공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했대요. 위에 거랑 비슷하죠. 공동으로 설립을 하긴 했는데 그래봤자 이 시도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해석했을 때 아까 위에서 봤던 요 3호 공동으로 설립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요 3호는 뭔가 공동으로 모여서 설립하다 보니까 여러 시도에 걸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걸쳐 있으면 위로 가고, 그래봤자 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봤자 특별시, 광역시나 경기도,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그냥 들어있으면 그러면 이 밑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고요. 너무 지엽적이네요. 자, 사항 보시면 자, 이런 거 꼭 봐야 되나 싶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일정한 경우에는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래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기관이 뭐냐? 법무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대검찰청 소속 특별행정기관, 이런 것들은 지방검찰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검이죠. 그러면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기관, 수원고등검찰청 안에 있는 행심위로 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먹잘 거 없는 거니까 너무 파고들지 맙시다.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는 하기 싫은데 어쨌든 국가 측에서 괜히 불안감을 조장했기 때문에 굳이 보는 거고요. 행심위 구성은 뭐 기본서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뭐 성별 고려한다는 얘기 있고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색 해놓긴 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옛날 옛적 기출인데 법제처의 차장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중앙행심위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위원장 3명이 있거든요. 그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 뭐 넘어갑시다. 다음에 뭐 이제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이 있는데 임기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보기 시작하면 이제
이제 답도 없는 거죠. 넘어갑니다. 사실 제10조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어느 정도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자, 4만 보시면 제척이나 기피 같은 경우는 자, 이게 회피랑 밑에 있는 회피랑 다른 거죠. 회피 같은 경우는 위원이 자발적으로 나 나갈래요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제척이나 기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상대방이 나를 지적하면서 나와 행정심판위원들 뭔가 불공정한 관계 있다 이런 걸 이제 꼰지르겠죠. 그러니까 이때 누군가 신청을 할 테니까 그 사유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문서로 소명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피, 위원이 자발적으로 회피할 때도 위원장한테 왜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사유 설명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제11조 행정심판위원 중에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나 이런 분들 외부에서 이제 그 비상임 위원으로 시키기도 하는데 적어도 이 업무를 할 때만큼은 공무원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뇌물죄 처벌받을 수 있다. 함부로 돈 받지 마라. 자, 12조 보시면 자,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위원회,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아까 위에서 봤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때는 여기 가고 저 때는 저기 가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이 위원회에 가는 게 맞았는데 법이 막 바뀌고 어쩌고 막 하다 보니까 재결을 내릴 권한을 잃게 됐대요. 그 위원회가 뭐 없어졌나 보죠. 그럼 당연히 새로 권한을 가진 위원회한테 기록을 보내줘야겠죠. 자, 그럼 이항 보시면 당연히 새로 재결을 갖게 된 위원회가 송부를 받았겠죠? 당연히 알려줘야지. 청구인, 피청구인. 그 다음 우리 소송에서랑 똑같죠? 우리 소송 참가 배웠잖아요? 여기도 심판 참가가 있겠죠. 아무튼 얘네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래야 우르르 이쪽에 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겠죠. 자, 내려가시면 청구인 적격은 뭐 원고 적격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을 보시면 뭐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걸 침해받은 자가 신청하는 건데 당연히 답답이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는 거니까 처분을 신청한 자다 이런 얘기 들어있는 거고요. 14조 기본서 있고 15조 이것도 우리 기본서 부록에서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워낙 중요한 조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이미 다뤘었죠. 16조도 뭐 다루긴 했죠. 상속이나 합병 누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아들이나 딸이 나와가지고 지위 승계한 다음에 나와서 계속 청구인으로서 심판 청구하는 거고 합병에 따라서 원래 심판 청구하고 있던 회사가 먹혔대요. 그럼 먹은 놈이 나와가지고 지위 승계한다. 그리고 상속이 됐는지 합병이 됐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사유 당연히 위원회에 신고해야 되고 증명하는 서면 당연히 내야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5항 보시면 근데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상속이나 합병이 아니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돈 주고 사왔대요. 자, 그럼 사온 놈이 이어받아야겠죠? 위원회 허가가 필요해요. 위에는 그냥 신고하고 증명만 하면 됐는데 이때는 위원회가 오케이 너 들어와도 돼. 네가 진짜 돈 주고 산 놈이 맞구나. 허가까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위승계 신청 받으면 방금 이 얘기죠. 5항이니까 돈 주고 사왔다.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당연히 의견 제출하도록. 왜냐면 사망하거나 합병한 경우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나야 되고 합병했으면 이제 그 기존 회사를 먹어버린 그 회사가 나야 되니까 뭐 딱히 뭐 의견 제출을 해봤자 그게 그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돈 주고 산 거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출 안 하면 근데 의견 없는 걸로 보고요. 이건 계속 반복될 거고 피청구인 적격 경정도 거의 뭐 피고 적격이랑 피고 경정이랑 비슷한데 자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어야 된대요. 여기까지 당연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대상이 답답이들이니까 거부 처분일 수도 있고 부작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 경우에 부작위라고 한다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란 표현에 어폐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서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부작위여도 네가 일십했구나 얘 안 칠 수 있고 거부 처분이어도 신청 받은 놈이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그 놈을 안 칠 수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소송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고 요게 다르죠. 피고 경정 원칙적으로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피고 경정과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소송이랑 똑같네요. 넘어갑니다. 대리인 선임 그러니까 우리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변호사가 있긴 한데요. 우리 남편 또는 아내가 나갈 수 있고 사촌 이내에 아무튼 혈족 이런 분들도 우리 가족이니까 변호사 자격 없어도 나 대신 나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분들은 도움받을 수 있는 거고 법인이거나 아까 위에서 봤던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체단은 소속 임직원이 똘똘하니까 내보내면 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 청구 대리할 수 있는 자 이제 변호사 말고 이제 유사직역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이런 분들 개별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으로 가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자. 그 다음에 5호 보시면 그 밖에도 위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가 지긋하셔가지고 그 50대 청년의 이장님이 다 이분들 이제 살림도 다 도와드리고 해요. 그럼 그런 분들 이제 허가 받으면 나와서 대신 말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우리 행정청이죠. 소속 직원이나 아니면 1, 2, 3, 4, 5호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라 돼 있죠? 3호에서 5호죠. 1호에서 2호는 행정청은 있을 수가 없죠. 행정청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여기 소속 임직원은 여기 넣었기 때문에 1호, 2호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 3호, 4호, 5호만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당연히 소속 직원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은 소속 직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고요. 자, 넘어가면 15조 3항과 5항을 준용한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15조 3항과 5항 우리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배웠는데요. 보시면 자, 선정 대표자에 관한 얘기지만 우린 방금 대리인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치환해서 보면 대리인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대요. 당연하겠죠. 근데 뭐 하나 안 되느냐? 이거 똑같다는 거죠. 취하. 아예 이 사건을 종료시킨 행위죠. 이거는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서명해야 돼요.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5항. 당연히 대리인이 일 똑바로 못하면 갈아치울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줘야겠죠. 이런 것들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시면 국선 대리인입니다. 돈 없대요. 사유 이거 하나입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서 선임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내려가시면 대표자 등의 자격. 앞에서 나왔던 나 대신 나갈 수 있는 모든 애들입니다. 대표자, 관리인, 아까 비법인 사단, 재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정대표자 방금 받고 대리인 방금 받고 서면으로 자격이 있는지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격을 잃었대요. 그럼 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고 소명자로 왜 이러는지 알려줘야 되고, 심판 참가, 우리 소송 참가 배웠었죠. 자, 누구 하나 이제 들어오려고 한대요. 원래 우리 그 의견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견 제출 안 하면 의견 없는 걸로 본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심판 참가를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소송에서도 직권으로 참가시킬 수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직권으로 참가시키려고 들어와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무튼 이해관계는 제3자나 행정청, 우리 소송에서부터 똑같죠? 소송 참가 제3자나 행정청이 할 수 있었죠? 심판 청구도 똑같을 테니까 들어와 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참가할 건지 말 건지를 통지, 답장 좀 해라. 참가인 지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참가인 얘기겠죠? 8조 19조 그리고 2조 2항 2조 2항 먼저 볼까요? 자, 당사자가 이제 참가인 들어온 상황입니다. 참가인은 당사자는 아니죠. 응원단장으로 낀댔죠. 당사자가 아무튼 서류 제출할 때는 이제 참가인도 들어왔으니까 얘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하나 복사해서 줘라. 그리고 위원회가 당사자들한테 통지하거나 서류 송달할 때도 당연히 참가인 몫으로 하나 줘야겠죠. 요거 하나 해결했고, 18조 19조 봅시다. 18조 뭐였죠?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19조 대표자 등등등 나 대신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애들 얘기였죠. 아무튼 참가인도 이런 애들 대신 내보낼 수 있는데 자격이 있는지 상실했는지 어떻게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준용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내려가시면 심판 청구서 제출은 우리 기본 강의 때 봤었고, 자, 여기 좀 더 이제 피청구인 심판 청구서 등의 접수 처리도 우리 이미 기본 강의 때 봤던 건데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심판 청구서 들어오면 피청구인 행정청은 답변서를 내야 돼요. 답변서를. 소송은 소장이 법원에 바로 제출되지만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피청구인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위원회에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피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받았으면 그것도 위원회에 나중에 당연히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보내줘야 되느냐? 내 답변서. 근데 이제 여기 또라이 사안이 있댔죠? 명백히 부적법하면 답변서조차 안 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방금 이 또라이라서 내용이 특정이 안 돼서 안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그래도 답변서 한번 제출해 주시죠 하면, 그러면 10일 이내 제출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사항 보시면 제3자가 심판 청구했대요. 경원자, 경업자 이런 건가 보죠? 그럼 처분의 상대방은 지가 받은 처분에 관한 심판인데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왜? 들어오고 싶으면 소송 참가해라. 자, 5항 보시면 심판 청구서에 위원회가 잘못 표시됐거나 아예 표시 안 됐대요.
예를 들면 피청구인이 아까 심판 청구서를 직접 받을 수도 있댔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걸 위원회에 보내야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피청구인 입장에서 받아서 위원회에 보내줘야 되는데 청구인이 어느 위원회로 보내줘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안 적었거나 잘못 기재했대요. 그래도 피청구인은 뻔히 알잖아요. 정당한 권한 있는 위원회에 보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6항 답변서 보낼 때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다 담아달래요.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당연히 네가 왜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따위로 했는지 뭐 답변, 이유 이런 거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얘기죠. 제3자가 심판 청구한 경우 아까 처분의 상대방한테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줬는지 그리고 아까 위원회 뭐 한댔죠? 소송 참가 요구도 한댔잖아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요거 심판 참가 요구. 그러니까 얘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이름 주소 연락처랑 그 다음에 얘한테 미리 위에서 피청구인이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실 알려야 된다. 요거 했는지 그러니까 나 연락해도 되냐는 거죠. 갑자기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의무 이행했니? 다 얘기된 거지? 나 그럼 연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항 보시면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개를 하면 자, 피청구인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도 알려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중앙행심위가 아까 봤던 행심위 중에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여기서 어떤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행정부 전체의 지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너 혼자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노동청이야. 지방노동청이면 위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도 알려서 지휘를 받으란 얘기예요. 그럼 밑에 나오겠지만 우리 장관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서면도 내고 의견 제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컨트롤을 받으란 얘기죠. 사이즈가 크니까요. 제시 25조 보시면 심판 청구 있다 인정하면 자 이때 피청구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피청구인이 봐도 청구인 말이 맞네? 그러면 나중에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확인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행 심판이었나 보죠?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걸 했네요? 그럼 위원회에 알려줘야지. 그쵸? 청구인이 아직 심판 청구를 취하를 안 했고 여전히 유지 중인데 이미 청구인이 원하는 걸 피청구인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위에서 답변서 보낸댔죠? 그때 나 이거 직권 취소 같은 거 이미 했습니다. 위원회님. 재결 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서 제출해야 된다. 자 내려가시면 심판 청구 기간 뭐 90일, 180일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밑에 뭐 오고지 불고지도 이미 기본 강의 때 봤고요. 2항만 좀 설명합시다. 2항만. 자, 90일 다 좋다 이거예요. 안날 90일 지키려고 했는데 천재지변, 지진이 났거나 전쟁, 그쵸? 우리도 이제 옛날 아픔이 있잖아요. 요런 게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아니 뭐 정신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처분이 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90일을 못 지키게 됐대요. 그럼 이거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 요거. 요 불가항력이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그러니까 전쟁 다 끝나고 또는 내가 외국으로 피난 갔어. 외국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14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국외에서 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돼서. 아직 국외에 있으면 그럼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제 외국에서 원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더 준다. 30일로 한다. 자 내려가시면 심판 청구 서면으로 해야 된다. 기본 강의 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심판 청구서를 내가 처음에 집어넣을 때 이런 내용을 다 필수적으로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 누구고 어디 살고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정식으로 살고 있는 주소지 말고 다른 데로 뭔가 이 서류를 앞으로 오고 가는 서류를 받고 싶으면 그거 추가로 적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피청구위원회 적어야 되고 심판 청구 대상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알게 된 날, 그 다음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이거 뭡니까? 오고지 불고지는 항상 안날 90일을 건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를 해주려면 4호와 6호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다음에 3항 보시면 1호, 2호, 5호 부작위 같은 경우는요. 1호, 2호, 5호로 한정이래요. 자 3, 4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처분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작위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 대신에 내가 뭘 신청했고 언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일십당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신 내보낼 수 있는 애들이 있었죠? 이름이나 주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명이나 날인 당연히 해야겠죠. 이거 내가 도장 안 찍고 서명 안 하면 남이 내 이름으로 막 심판 청구서 막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구의 변경, 청구 취지나 이유 변경한다. 청구의 대상, 우리 소송 대상 변경이랑 지금 똑같은 얘기죠. 자, 근데 이거 하나 특이점이 있댔죠? 뭐 기본 강의 때 하긴 했지만 단순 변심인지 아니면 피고가 먼저 처분 변경해서 변경했는지 안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구소취와 신소재기인데 신소재기 시점 뭐가 됐든 간에 다 배려해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했거나 처분을 완전히 변경했대요. 그러면 아니 뭐 당연 얘기죠. 뭐 청구인이 그거에 맞춰서 청구 취지나 이유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청구 변경 신청을 이제 청구인이 했다면 이제 피청구인이랑 참고인도 같이 들어와 있겠죠? 의견 얘기해 봐라. 말 안 하면 의견 없는 걸로 본다. 집행정지. 나머지 소송이랑 거의 다 똑같은데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중대한 손해 예방으로 완화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항도 사실 별 얘기는 아닌데요. 보시면, 자,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그쵸? 우리 소송이랑 똑같아요. 소송 전에 미리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본원성 여유있게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소송 제기와 동시에고, 소송보다 늦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 앞 시점에 집행정지 결정이 미리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있기 전까지, 결론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동시에다. 그 다음에 취소 신청. 취소 신청은 당연히 집행정지 결정이 이미 된 상태인데 이걸 풀어달라는 거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겠죠. 당연한 얘기 그냥 적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했으면 당연히 나 심판 청구 제가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심판 청구한 겁니다. 그걸 보여줘야겠죠. 심판 청구도 안 하고 미리 지금 집행정지 신청한 거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서명하라는 취지의 조문이고 6항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조금 특이한데 자, 요거는 자, 위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건 지금 내가 숨 넘어가게 생긴 건데 위원회가 다수결로 모여서 토론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 같네? 그럼 위원장이 일단 독단적으로 직권으로 가름하는 결정해요. 일단은 집행정지 시켜줘. 그 다음에 위원회한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위원회가 뭐한 짓이에요? 민주적으로 하셔야죠. 하면서 이걸 추인을 안 해줬어. 그럼 위원장은 바로 방금 자기가 내린 결정 취소해줘야 된다. 뭐 임시처분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그 내용 기준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32조 보시면 보정할 수 있다.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아까 뭐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도 있고 한데 개판으로 썼대요. 보정이 가능하면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다만 너무 경미하대요. 김대현인데 김머현으로 적었대. 이런 거는 그냥 위원회가 알아서 보정하고 자,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이 보정을 해와야 되죠? 한 세월 걸리겠죠? 그 보정 기간은 재결 기간에 넣지 않는데요. 재결 기간 원칙 60일,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30일. 근데 청구인이 꾸물거리느라 재결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그건 빼놓고 60일, 30일 카운트한다. 보충서면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내 주장을 한 번 더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요. 결론 내려고. 관계행정기관한테 야 좀 내라. 니네가 쓸만한 자료 있는 것 같아. 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심판에는 안 들어와 있는 다른 이제 제3의 기관이겠죠. 그 다음에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그 특정 법령은 제일 전문가겠죠? 좀 일로 와가지고 의견 좀 얘기해봐. 의견서 좀 내봐. 너가 똑똑하다며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거 자료 내라, 의견 좀 얘기해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중앙행심위 사건 엄청 크죠? 아까 그 행정기관이 위에 노동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된댔죠? 그 장관이 오케이 이건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컨트롤할게 의견서 제출하거나 위원회 출석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자, 증거조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연히 증거 제출을 되면 봐야겠죠. 그래서 증거는 어떻게 보느냐? 진술을 받는 거죠. 증인신문하는 거죠. 당사자를 안 치든 뭐 관계인을 안 치든 야 말 좀 해봐. 질문하고 답변 듣고 자료 제출해봐. 영치 보관하는 거죠. 국가수해 감정 요구한대요. 직접 가본대요. 가서 질문한대요. 가서 물건 살펴본대요. 다른 행정기관에 부탁을 하는 거죠. 국가수 촉탁이 이거죠.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증거조사 아까 가가지고 쳐들어와서 질문도 하고 하잖아요. 공무원증 당연히 갖고 가라.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 합쳐서 한 번에 결론 낼 수 있고 합쳐져 있는 거 좀 쟁점이 다르네? 분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기일 언제 소송으로 치면 재판날이죠.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는데요. 지정을 해놓고 바꾸는 건 직권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신청하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보통은 저 그때 부득이한 사유 있어서 안 되는데요? 그럼 바꿔줄 수도 있고 위원회가 위원들 일정이 안 맞네?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변경되면 지체 없이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심리기일 지정됐습니다. 또는 위에서 봤듯이 변경됐습니다. 통지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화로 할 수 있고요. 문자로 할 수도 있고요. 요 카톡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죠. 오히려 우편으로 보내면 잘 안 보죠. 간이 통지 방법도 가능하다. 직권심리, 뭐 소송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고요. 자, 심리 방식도 기본 강의 때 우리 다 다뤘습니다.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경우 외에는 구술정리 신청했어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하면 서면심리만으로 하고 사람들 안 부른다는 얘기죠? 그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 한다. 구술심리 하자고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구술심리를 하면 당사자들 굳이 불러다가 또 세팅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할 때만 그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 여부 결정해서 보통 구술심리 안 한다고 하겠죠? 간이 통지 방법, 아까 나왔던 이 방법으로 뭐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비공개하는 거 뭐뭐 있느냐? 발언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위원 명단 이런 것들 공개 안 한대요. 대통령령 가보면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청구 취하서에는 자, 이 사건 나 없던 걸로 할게요. 엄청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물을 수가 없거든요.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자, 이어서 42조 사항 보시면 처음에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한테 제출할 수 있었잖아요. 취하할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피청구인이나 위원회한테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 당연히 관계기관이나 청구인 참가인들 다 이 사건 진행 상황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하 사실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재결의 종류는 뭐 수업 시간에 했고요. 조정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사망까지는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죠. 이번에 이제 그 시험에서 출제된 게 사항인데요. 자, 1항 보시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둘이 합의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따로 신청할 권리는 없고, 뭐 위원회가 하고 싶으면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다만 뭐 이런 경우에는 못한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모든 사정 다 참작해서 왜 이렇게 조정하는지 설명해야 되고, 마지막 부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줘야 돼요. 그 합의한 내용이 조정서에 다 기재가 되면 서명 날인해야 되고, 이것만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확인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 중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성립한다 해서 오지문 나온 적 있고요. 이렇게 조정서가 만들어지면 재결을 안 내려도 되겠죠. 둘이 이제 합의 봤으니까. 그래서 인용재결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를 합니다. 이제 48조, 50조 뭐 어쩌고저쩌고 밑에 가서 볼까요? 8조. 재결은 뭐 이제 재결 송달하듯이 조정서 송달해야 된다.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서에서 아무튼 청구인이 원하는 것도 좀 넣어줬겠죠.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그 점은 좀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50조, 뭐 50조의 2,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 거기서 분명히 뭔가 이행하기로 했는데 피청구인이 안 들어주면 이런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51조. 재결이 있으면 또 재청구 할 수 없잖아요.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항에 한해서는 또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자, 다시 올라가시면 44조입니다. 사정재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소송이랑 똑같네요. 근데 이걸 인용해 주려고 하니까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 소송이랑 거의 똑같죠. 그럼 결국 기각재결을 하는 거다. 주문에서 자, 소송 같은 경우는 위법성만 밝히면 됐는데, 근데 우리 심판 같은 경우는 부당성도 심사하니까요. 위법이나 부당을 명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송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 병합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 미리 손해 같은 걸 조사해야. 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를 여기다 병합할 수 없으니까요. 상당한 구제 방법 취하거나 취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제 방법 해주거나 아니면 피청구인한테 명령을 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청구인 말이 맞는데도 지금 기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무효확인 심판 빠지니까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는 사정 재결이 적용되는 거죠. 자, 재결 기간 60일, 30일이고요.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니다. 왜 당사자 신청은 없느냐? 당사자들이 결과를 늦게 내려달라고 신청할 리가 없겠죠. 재결기간 연장할 때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재결기간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줘야겠죠. 그래야 왜 이게 늦게 나온지 이해를 하겠죠. 자, 재결 판결문처럼 종이에다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 포함시켜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가 어떻게 청구했길래 내가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이렇게 냈는지, 그 이유는 뭔지,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판단을 표시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문 내용이 왜 이렇게 결론 났는지 판단 표시해야 된다. 재결의 범위 처분권주의죠. 소송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가 해달라는 것만 해준다. 그 다음에 불변금이네요. 불이익한 변경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재결의 성달과 효력 발생. 우리가 소송에서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쳐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 90일, 재결이 있은 날 1년, 둘 중에 빠른 날이었는데 무조건 재결이 있은 날은 재결서 정본 송달이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재결서 정본 송달해야 되는데 중앙행시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도 알려야 된대요. 아까 그 고용노동부 장관 들어있댔잖아요. 걔한테도 알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결은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 재결서 정본이 송달됐을 때 효력이 생겨요. 자, 재결이 있은 날은 재결의 효력 발생일. 근데 재결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재결서 정본이 송달됐을 때. 그러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일 90일, 재결이 있은 날 1년, 둘 중에 빠른 날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 재결이 있은 날 완전히 개념적으로 똑같으니까 90일이 되겠죠. 제3자가 심판 청구했다. 경원자, 경업자 이런 건가 보죠. 피청구인을 거쳐서 처분 상대방한테도 알려줘야겠죠. 왜냐? 재결의 효력이 처분 상대방, 심판의 당사자는 아니었잖아요. 아무튼 걔한테도 미치니까. 제3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했을 테니까 걔한테도 피청구인 거쳐서 알려줘라. 자, 그 다음에 기속력 같은 경우는 1항, 2항은 뭐 소송이랑 뭐 똑같고요. 3항 보시면 거부하거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 명령 제기를 있었대요.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제기를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된다. 뭐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사항 보시면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조문인데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래요. 신청에 대한 처분이 아니에요. 따른 처분이니까 인용 처분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내가 허가 같은 걸 신청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받은 거예요. 자, 그걸 여기 남의 허가라고 지금 표현했는데요. 그게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을 통해 취소됐대요. 자, 그러면 지금 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허가를 받았죠? 근데 이 남이 자기가 받은 허가 대상으로 취소 심판을 청구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업자, 경원자 관계처럼 제3자가 남이 받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대상으로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취소 재결을 받아낸 거죠. 거기까지가 여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뒤에서 제2항을 준용한다고 써놨네요. 제2항을 보시면 준용한다는 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3자가 남의 허가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취소 재결까지 받아냈으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남한테 허가를 줬다가 취소당했고 이 취소 재결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절차 때문에 혼났으니까 절차를 보완해서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이 남의 입장에서 볼까요? 예전엔 내가 신청했다가 신청에 따른 처분인 허가를 받았는데 요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행정청은 절차를 보완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재결에서는 절차가 문제됐다고 했지 내용이 문제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보완하면 그만인 거지. 예전에 했던 허가를 또 해도 되고요. 반대로 허가를 이번엔 거부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신청에 따른 처분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처분을 할 건데 어떤 처분이 나올지, 즉 허가가 다시 나올지 허가가 거부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준용한다. 2항을 준용한다. 즉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가 다시 나가야 될지 이번엔 거부가 돼야 될지는 행정청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 위원회 직접 처분은요. 강의 때도 설명했지만 직접 처분이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겠네. 아니에요.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가 직접 등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처분이라 해서 직권이랑 꼭 대응되는 건 아니다. 자, 그다음에 50조 2입니다. 자, 피청구인이 49조 제2항 또는 제3항 위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 거부처분 무효 확인 재결 2항. 그 다음에 3항이 뭐예요? 처분 명령 재결이죠. 아무튼 재처분 의무 내지는 처분 의무 부담하잖아요. 안 하면 간접강제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말만 듣고 따라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행정심판법 맨 끝에 도표에 별표 쳐져 있잖아요. 거기 정리된 거 보시면 돼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 거부처분 무효 확인 재결.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 모두 간접강제 가능.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한대요. 아까 49조 사항 어렵다 그랬죠? 요 얘기예요.
행정청 입장에선 뭘 해야 된다? 절차를 보완해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이걸 준용했으니까 결국 해야 돼요. 안 하면 간접강제 가능하다. 자, 아무튼 간접강제 얘기고. 자, 5항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도 다 이제 기본소에 소개는 돼 있는데, 자, 밑줄은 어디 쳐 있었냐면,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이 행정청에 소속된 행정 주체 등등에도 미친다. 여기까지 쳐져 있었고, 행정청 돈 없으면 뒤에 이제 돈 있는 큰형님들이 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왔죠. 이번 국가직에서. 간접 강제 결정문인 거예요. 정보까지가. 간접 강제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문이겠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야, 너 이제 재처분 안 하면 월 500씩 내야 돼. 자, 이걸 써준 거예요. 그러면 청구인은 그냥 이거 들고 냅다 뛰어가서 강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야 돈 내나 그냥 시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집행권원이란 말 저기 앞에 우리 대집행에서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민사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가서 내가 승소했고 확정됐다. 그러니까 내 돈 내나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접강제 결정이 났으면 별도로 민사소송 이런 다른 걸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결정문만 가지고 쳐들어가면 집행을 할 수 있다. 돈 내나 시정할 수 있다. 누구누구한테? 그 행정처뿐만 아니라 국가 등등등한테도. 그리고 이 집행문은 아무튼 뭐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 안에 있는 공무원이 부여한대요. 자, 별도의 판결 필요 없다는 얘기고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방금 한댔잖아요. 소재기 상관없이. 민사집행법 준용한대요. 자, 넘어가시면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 말이 어려운데 행정심판 종이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고 거기서 또 당사자 참가인한테 종이로 뿌려주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온라인으로 다 심판 청구하고 서로 그 다 받아볼 수 있다. 읽어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망 갖고 한다. 부본을 제출한 의무 면제된다. 당연한 게 사람 수만큼 원래 부본 1부, 2부, 3부 해가지고 냈어야 되거든요. 안 내도 되죠.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 아무튼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됐으면 행정심판 잘 청구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종이에 서명을 해서 냈어야 됐잖아요. 그쵸? 전자서명이란 게 있습니다. 진짜로 뭐 마우스로 이렇게 서명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공인인증서 가지고 암호 입력하면 그러면 전자서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종이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된 걸로 본다. 자, 밑에 보시면 방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가지고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쵸? 우편으로 굳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싫대요. 나 컴맹이라서 그렇게 하면 놓친대. 아, 그럼 동의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보통은 동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재결서 같은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이제 온라인에다가 입력해서 다 올려놓겠죠. 그 온라인에 올렸다는 사실을 전자우편 등등등으로 알려줘야겠죠. 확인해라. 그 다음에 아까 업로드된 등재라면 그냥 업로드라 보시면 되고요. 업로드된 걸 확인한 때에 도달한 걸로 본다. 아이 뭐 당연한 얘기죠. 우편으로 우리 집 안 와도 거기 업로드한 걸 내가 확인했으면 송달된 거죠. 자, 근데 안 봐. 이 자식이 계속 안 보고 있네요. 그럼 등재 사실 나 업로드했습니다. 아까 통지하기로 했잖아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옵니다. 계속 안 보면 2주 지난 날에 그냥 송달된 걸로 봐버려요. 근데 이제 재결서는 그렇다는 거고 재결서 워낙 중요하니까 2주고 재결서 말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심판 진행되는 중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일주일 기다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려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냈던 증거 서류가 겁나 많네요. 그럼 재결이 이미 내려졌으면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반환 신청 받으면 반환해야 된다. 당연히 원본 줘야겠죠. 뭐 지체 없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내 주소나 사무소나 송달 장소, 서류 받아볼 수 있는 장소, 주소가 되겠죠. 바꾸면 바로 알려줘야죠.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자우편 주소도 바꿨으면 바로 알려줘야겠죠. 서류 송달관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대요. 쭉 내려가시면 중앙행심위는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대요. 행정심판위원회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재결이 내려졌는데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 있었잖아요. 이행하고 있니? 행정심판제도 다른 애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니? 물어본다는 거고. 자, 행정심판을 거쳐서 항고소송까지 제기됐대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결론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재결을 한 중앙행심위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심위, 일반 행심이죠. 그러니까 중앙행심이나 일반 행심위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반기마다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상반기는 7월 15일, 하반기는 1월 15일까지 재결을 내린 중앙행심이나 일반행심이 알려주는 거죠. 너네가 이렇게까지 재결했지만 애들이 수긍을 못하겠대. 그래서 항고소송 갔더라. 그러니까 이런 점은 혹시 뭐 보완할 게 있으면 좀 보완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